이진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고급 리넨 시트의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자신의 불안정한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한때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별. 즈그룹의 젊은 CEO였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던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믿었던 최측근의 배신.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태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순식간에 그의 이름 앞에는 온갖 범죄 혐의가 따라붙었다. 언론은 그를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옷까지 몇 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재산이었다. 그는 낡은 옷을 주워 입고 터덜터덜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도시는 차갑고 낯설었다. 화려했던 빌딩 숲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며칠 밤낮을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굶주림과 피로가 그의 몸을 짓눌렀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유령 같았다. 그는 어느새 도시 외곽의 낡은 뒷골목에 다다랐다. 퀴퀴한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게 늘어선 쓰레기 더미와 그 주위를 맴도는 노숙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박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진우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는 그들을 그저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만 치부했을 뿐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굶주림에 못 이겨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빵 조각이나 버려진 과일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의 손은 쓰레기 속을 헤집으며 더러워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눅눅한 빵 조각 하나였다. 그는 빵 조각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빵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그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허기를 채우는데 급급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그거 먹으면 배탈 나요. 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2명의 소년이 서 있었다. 한 소년은 12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다. 두 소년 모두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맑고 초롱초롱했다. 그들의 등에는 자신들의 몸통만한 거대한 마대자루가 메어져 있었다. 마대자루 안에는 폐지와 고철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고아 형제였다. 이거 드세요. 큰 소년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빵 조각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다. 빵은 진우가 먹던 빵보다 훨씬 깨끗하고 신선해 보였다. 진우는 소년의 손에 들린 빵 조각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치욕스러웠다.
한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움직이던 CEO가 어린 고에게 구걸 신세라니.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괜찮다. 나는 빨리 드세요. 배고프죠. 작은 소년이 진우의 손에 빵을 쥐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빵을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 조각은 그의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따뜻한 햇살이 비친 것처럼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소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저씨, 폐지 주울래요. 우리랑 같이 주우면 훨씬 빨리 많이 모을 수 있어요. 큰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우는 소년들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자신이 폐지를 줍는 노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그의 배는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그날부터 이진우는 두 고아 소년, 민준과 혜운과 함께 폐지를 줍는 노숙자가 되었다. 민준은 12살, 혜운은 10살이었다. 그들은 낡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졌다. 민준은 똑똑하고 야무진 소년이었다. 그는 폐지 가격을 흥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경로를 파악하는 데 능숙했다. 혜운은 천진난만하고 밝은 성격이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폐지를 주우며 노래를 불렀고 진우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민준과 혜운을 보면서 그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진우는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순수함이었고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였다. 진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가.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민주는 진우에게 폐지 줍는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아저씨, 재활용품은 밤에 버려지는 게 많아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뒤편에 가면 좋은 물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혜우는 진우의 낡은 옷을 보고 자신의 작은 담요를 건네주기도 했다. 아저씨, 이거 덮고 주무세요. 밤에는 추워요. 진우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들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그들과 함께 밤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줍고 추운 길바닥에서 잠을 잤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의 마음은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폐지를 줍다가 낡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혜우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강아지를 안았다. 민준 오빠, 이 강아지 아파요. 살려줘요. 민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강아지까지 돌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혜우는 강아지를 놓지 않았다. 진우는 강아지의 눈을 바라봤다. 강아지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돌봐주자. 진우가 말했다. 민준과 혜우는 놀라서 진우를 바라봤다. 그들은 강아지를 자신들이 머무는 낡은 판자촌으로 데려갔다. 낡은 박스 몇 개로 겨우 만든 그들의 집은 좁고 초라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궁전보다 넓고 따뜻했다. 진우는 강아지의 부러진 다리를 응급처치해주고 민주는 자신의 남은 빵을 강아지에게 나눠주었다. 혜우는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강아지는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금세 안정을 찾았다. 그들은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이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복이는 똑똑하고 충직한 개였다. 그는 진우와 민준, 해운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랐다. 복이는 특히 진우를 경계했다. 낯선 사람이 진우에게 다가올 때마다 으르렁거렸고, 진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맹렬하게 짖어 그에게 알렸다. 진우는 보기에게서 묘한 영특함을 느꼈다. 마치 보기가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섬뜩한 예감이 그를 감쌌다. 그의 삶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과 낡은 폐지 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최고급 양복과 광택나는 구두 대신 그는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의 손은 부드러운 키보드 대신 차가운 고철과 더러운 폐지 더미를 만지는 것에 익숙해졌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민준과 해운에게 폐지 줍는 요령을 알려주는 낮은 속삭임이 되었다. 민준과 해운은 진우에게 새로운 세상, 아니 그가 잊고 살았던 진짜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해운은 진우의 낡은 옷을 보고 자신의 작은 담요를 건네주기도 했고 민주는 굶주린 진우에게 빵을 내밀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진우의 굳게 닫혔던 심장을 조금씩 녹여냈다. 그는 그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연민, 감사, 그리고 책임감. 보기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는 진우와 민준, 해운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랐다. 보기는 특히 진우를 경계했다. 낯선 사람이 진우에게 다가올 때마다 으르렁거렸고 진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맹렬하게 짖어 그에게 알렸다. 보기의 영특함은 진우를 놀라게 했다. 마치 보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듯 했다. 보기의 존재는 진우에게 단순한 위안을 넘어 알 수 없는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민준과 해운의 순수한 마음과 보기의 충직함 속에서 점차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예와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두 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던 공허한 기억들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보기와 함께 낡은 박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들의 얇은 담요를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추위를 이겨냈다. 그때 진우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빗소리와 함께 끔찍한 자동차 충돌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꿈속의 장면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한 남자의 절규와 한 여인의 흐느낌, 그리고 찢어진 곰 인형이 뒹굴고 있는 사고 현장을 보았다. 꿈속의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해운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악몽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왠지 모르게 민준과 혜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민준과 혜은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민준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출했다고 말했다. 혜은은 너무 어려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민준의 이야기와 진우의 꿈속 장면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곰 인형, 그리고 빗속의 사고 현장. 진우는 과거 CEO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 사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핸드폰으로 과거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서는 그의 몰락을 알고 있었지만 이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비서에게 5년 전 발생했던 모든 교통사고 기록과 특히 어린아이가 관련된 사고 기록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5년 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한 부부가 사망하고 어린아이가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고 차량의 잔해 속에서 찢어진 곰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비서는 사고의 원인 제공 차량이 당시 진우의 경쟁사인 스타테크 소유의 트럭이었다고 덧붙였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 사고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고였다니.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곰 인형. 그것은 혜은이 늘 안고 자는 낡은 곰 인형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는 끔찍한 예지몽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고를 일으킨 트럭이 진우의 경쟁사, 즉 박성준이 이끌던 스타테크 소유였다는 사실이었다. 진우는 박성준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이 박성준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는 섬뜩한 추측을 하게 되었다. 진우는 비서에게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고 현장의 목격자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민준과 혜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과 혜은을 바라봤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자신이 과거에 그 사고를 외면했던 것을 떠올렸다. 성공만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오만한 CEO였던 자신.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고통의 눈물이었다. 보기가 진우의 품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핥았다. 보기의 따뜻한 천은 진우의 격렬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진우는 보기를 꽉 안았다. 보기의 존재는 그에게 위로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보기는 그 사고 현장에서 민준과 혜은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이었다. 보기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낡은 박스 위에 앉아 밤새도록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 사고 기록을 검토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차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천사가 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수호자 보기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민준과 혜은이라는 두 고아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새로운 가족이자 그가 살아갈 이유였다. 이진우의 낡은 판자촌은 이제 민준과 혜은의 잃어버린 과거를 추적하고 박성준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 기지가 되었다. 밤마다 켜지는 희미한 전등 아래 진우는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 영상과 보기가 찾아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의 옆에는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했고 혜은은 작은 손으로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보기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박성준의 스타테크츠가 지난 5년간 급성장한 배경에는 불법적인 기술 탈취와 뇌물 수수,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민준과 혜원의 부모님은 스타테크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었으며 박성준이 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알고 이를 고발하려다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박성준의 탐욕이 빚어낸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우는 자신이 파산한 이후에도 박성준이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준은 진우가 혹시라도 자신의 비리를 파헤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진우는 역으로 이 감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움직임을 노출시키고 박성준의 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진우는 민준과 함께 박성준의 회사 근처를 배회했다.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그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CEO와는 전혀 달랐다. 박성준의 비서가 그들을 발견하고 박성준에게 보고했다. 박성준은 진우의 초라한 모습에 비웃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진우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박성준은 진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행동대장 김상호를 불러 진우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상호는 과거에도 박성준의 지시로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을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날 밤 진우와 민준, 혜은은 보기와 함께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저씨, 민준이 소리쳤다. 혜운은 공포에 질려 민준의 뒤로 숨었다. 진우는 민준과 혜운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는 과거의 싸움 실력을 발휘하며 남자들에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남자들은 진우를 제압하고 그의 입을 막았다. 보기가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남자가 보기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보기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보기, 혜운이 울부짖었다. 남자들은 진우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 민준이 낡은 철제 파이프를 들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민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준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민준아 진우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남자들은 진우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차 문을 닫았다. 승합차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피를 흘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옆에는 흐느끼는 혜운이 있었다. 보기는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낑낑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혜운을 끌어안았다. 혜운아, 괜찮아. 아저씨는 우리가 구해낼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보기는 고통스러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보기는 민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코로 낡은 지도를 밀었다. 그 지도는 진우가 박성준의 아지트를 파악하기 위해 그려놓았던 지도였다. 민준은 보기가 진우를 구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직감했다. 보기야, 아저씨를 구하러 갈 거야. 민준이 물었다. 보기는 컹컹 짖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아, 우리 아저씨를 구하러 가자. 혜운은 눈물을 닦았다. 응, 아저씨를 구해줄 거야. 두구와 소년과 충직한 강아지 보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승합차의 흔적을 쫓아 달려갔다.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진우를 향한 사랑과 의리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박성준의 가장 은밀한 아지트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최후의 결전의 장소였다는 것을. 보기는 민준과 혜운을 이끌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공장들은 낡고 스산했으며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보기는 익숙한 듯 공장들 사이를 가로질러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멈춰 섰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민준이 속삭였다. 그들은 컨테이너 박스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김상호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진우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준 회장님께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겨라. 그럼 너와 그 고아들은 무사할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혜운은 공포에 질려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아저씨가 위험해.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공구통과 녹슨 철제 파이프들이 보였다. 민준은 낡은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그는 과거 진우에게 배웠던 기술을 떠올렸다. 컨테이너 박스의 잠금 장치를 부수는 방법. 민준은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보기는 그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지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컨테이너 박스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한쪽 구석에는 강태훈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상호와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아저씨, 혜은이 소리치며 진우에게 달려갔다. 김상호와 부하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꼬맹이들이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김상호는 혜은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보기가 맹렬하게 짖으며 김상호에게 달려들었다. 보기는 김상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김상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주는 낡은 드라이버를 들고 김상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진우는 민준과 혜운 그리고 보기의 등장에 놀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결박을 풀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제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진우는 김상우와 그의 부하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과거의 싸움 실력을 발휘하며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민주는 진우를 도왔고 해우는 보기와 함께 부상당한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김상호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김상호는 홀로 남아 진우를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진우는 김상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때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김상호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이닥쳤고 김상호와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진우는 민준과 해운을 품에 안았다. 민준아, 해운아,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어. 진우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민준과 해운은 진우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보기는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진우는 민준과 해운을 안고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여명 속에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컨테이너 박스 문이 열리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이진우의 땀으로 젖은 얼굴을 스쳤다. 그의 품에는 민준과 해운이 안겨 있었고 발치에는 보기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김상호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적어도 잔혹했던 과거의 한 장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상호의 자백과 진우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이었다. 박성준은 하청업체 갑질, 노동자 착취, 기술 탈취, 뇌물수수, 그리고 5년 전 교통사고 위장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악행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스타테크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한때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박성준의 추락과 노숙자로 전락했던 이진우의 극적인 반전을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노숙자 CEO라고 불렀지만 진우는 그런 호칭이 여전히 어색했다. 진우는 민준과 해운을 데리고 자신들이 살던 낡은 판자촌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여전히 좁고 초라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궁전보다 넓고 따뜻했다. 보기는 그들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보기는 민준과 해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진우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민준과 해운의 친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비록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과거 경쟁사인 박성준의 악행과 그로 인한 비극이 그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진우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그는 민준과 해운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갈등했다. 그 진실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점차 깨달아갔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박성준에 대한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혜우는 아직 너무 어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빠 민준과 진우의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묻곤 했다. 아저씨, 이제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편안하실까요? 진우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혜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아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든 혜은의 옆에 앉아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는 아저씨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민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아저씨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진우는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 영상과 박성준의 비리 증거들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5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성준의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스타테크의 비윤리적인 기술 탈취를 고발하려다 희생되었다는 사실까지. 민준은 영상을 보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성준, 그놈이. 혜우는 오빠의 흐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진우는 민준과 혜운을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민준아. 혜운아. 아저씨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아저씨가 너희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민준은 진우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혜우는 울음을 그치고 진우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저씨, 아빠 엄마가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는 저희 가족이라고요. 혜은의 맑은 목소리는 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민준과 혜은을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민준과 혜은,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기는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보기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로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보기는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의 영혼이 담긴 듯한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들은 이제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박성준의 재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진우는 민준과 혜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 영상과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 증거들은 박성준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박성준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고, 여론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법정에서는 박성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진우가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증인들을 협박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진우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들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최종 판결의 날,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진우는 민준과 혜은, 그리고 보기와 함께 법정에 섰다.
박성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그들을 노려봤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성준은 살인교사, 횡령, 기술 탈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쓰러지려는 듯 비틀거렸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법정안은 환호와 안도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진우는 민준과 혜운을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켰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법정의 문이 굳게 닫히고 이진우는 민준과 혜운의 손을 잡은 채 햇살 쏟아지는 거리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박성준의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곁에는 민준과 혜운, 그리고 충직한 두식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끈끈한 가족이자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운 전사들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이진우를 노숙자 영웅, 정의로운 CEO라 칭했다. 스타테크는 박성준의 몰락과 함께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나 명예를 되찾고 싶지 않았다. 그저 민준과 혜운의 부모님에 대한 죄를 속죄하고 그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노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두고와 소년에게서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되찾았다. 진우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희망의 터전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돕고 노숙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준과 혜운은 진우의 첫 번째 희망의 터전 아이들이자 재단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다. 민준은 진우의 지도를 받아 재단의 행정 업무를 도왔고 혜운은 작은 손으로 재단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진우라는 든든한 아빠가 생겼고 희망의 터전이라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 두식이는 희망의 터전의 마스코트이자 수호견이 되었다. 두식이는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고 아이들이 싸울 때면 낑낑거리며 중재를 했다. 두식이는 특히 진우와 민준, 혜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두식이의 영특함과 신비로운 능력은 희망의 터전,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곤 했다. 두식이는 마치 민준과 혜운의 부모님 영혼이 담긴 듯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진우는 희망의 터전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박성준의 지지 세력과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진우의 희망의 터전이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칠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희망의 터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고, 익명으로 재단을 협박하기도 했다. 위기와 예상치 못한 조력자. 어느 날, 희망의 터전에 의문의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협박범은 진우에게 재단을 폐쇄하고 모든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희망의 터전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성준의 잔당들이 꾸민 지심을 직감했다. 진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재단 건물을 철저히 수색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는 폭발물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그의 과거 경쟁사이자 이제는 완전히 몰락한 스타테크의 전 비서실장 김미영이 진우를 찾아왔다. 김미영은 박성준의 비리를 묵인했지만 그의 악행에 환멸을 느끼고 진실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그녀는 폭발물 전문가를 데리고 진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진우 씨, 박성준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김미영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는 과거의 김미영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진실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미영은 박성준의 잔당들이 숨어있는 아지트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미영이 데려온 폭발물 전문가는 재단 건물에서 폭발물을 찾아내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김미영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진우는 폭발물 협박범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는 박성준의 오랜 부하이자 과거 진우와도 안면이 있던 인물이었다. 진우는 김미영의 도움을 받아 그를 추적했다. 협박범은 박성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우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김미영과 함께 협박범의 아지트로 들이닥쳤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우는 자신의 과거 싸움 실력을 발휘하며 협박범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두식이는 진우의 옆에서 맹렬하게 짖으며 적들을 공격했다. 두식이의 존재는 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협박범은 진우의 주먹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진우, 내 놈이 감히. 진우는 협박범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너희 회장에게 전해라. 내가 이 모든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에서나 편히 쉬어라. 경찰이 들이닥쳤고 협박범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김미영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진우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희망의 터전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진우가 무사히 돌아오자마자 그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민준과 혜은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그는 김미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충직한 두식이,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CEO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희망,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민준과 혜운, 그리고 두식이의 존재로 인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박성준의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스타테크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진우의 희망의 터전은 그 이름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성장해 나갔다. 민주는 진우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희망의 터전의 운영을 도왔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하여 재단을 성장시켰다. 그는 진우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재단의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주는 태훈에게 받은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혜은이는 희망의 터전의 막내딸이자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밝고 씩씩하게 자랐고 방과 후에는 재단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보살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재단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늘 다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혜은이는 진우와 민준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자신 역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두식이는 희망의 터전의 영원한 마스코트이자 수호견으로 남아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움을 주었다. 두식이는 민준과 혜은이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켰고 진우가 힘들어할 때면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다. 두식이의 영특함과 신비로운 능력은 희망의 터전,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곤 했다. 두식이는 마치 민준과 혜은이 부모님의 영혼이 담긴 듯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진우는 희망의 터전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매일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회는 이진우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때 냉혹한 CEO였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희망의 터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진우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존경받았다. 새로운 위협과 예상치 못한 진실. 하지만 진우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성준의 몰락으로 인해 그의 뒤를 봐주던 거대 배우 세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정우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던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희망의 터전이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진우를 제거하려 했다. 어느 날 진우는 희망의 터전 건물에 대한 재개발 계획 소식을 접했다. 대형 건설 회사인 미래건설이 이 지역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이며 희망의 터전 건물을 강제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미래건설은 박성준의 뒤를 봐주던 핵심 세력이 소유한 회사였다. 진우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새로운 위협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희망의 터전을 없애고 진우를 다시 노숙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미래건설의 재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희망의 터전, 아이들과 노숙자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미래건설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고 진우를 방해했다. 그들은 심지어 노숙자들을 고용하여 시위를 방해하고 희망의 터전,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는 진우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를 도왔다. 그는
미래건설의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진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혜은이는 희망의 터전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위로했다. 두식이는 미래건설의 부하들이 접근할 때마다 맹렬하게 짖어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때 진우의 과거 비서였던 김미영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김미영은 박성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건설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다며 진우에게 도움을 자청했다. 이진우 씨, 미래건설의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S그룹의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은 미래건설의 회장 강재호가 박성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박성준의 비리를 묵인하고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재호는 박성준이 몰락한 이후 그의 모든 비리와 증거들을 인멸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터전. 재개발은 강재호가 진우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마지막 계획이었다. 진우는 강재호의 실체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박성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민준과 혜은이 그리고 희망의 터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재호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미영은 강재호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강재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는 정계 로비까지 시도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강재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진우는 김미영과 함께 강재호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강재호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진우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다. 그는 심지어 민준과 혜은이를 납치하여 진우를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준과 혜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골목길, 인적이 드물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민준과 혜은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오빠, 혜은이가 소리쳤다. 민준은 혜은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남자들은 민준을 제압하고 혜은이를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두식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남자가 두식이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두식이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혜은아, 민준아, 두식아, 진우가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승합차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 이진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민준과 혜은이가 납치되는 순간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과거 박성준과 얽혔던 자신의 죄 때문인 것만 같았다. 젠장.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민준과 혜은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멀리 날아갔던 두식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준우에게 다가왔다. 두식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렸다. 하지만
두식이는 준호의 바지 자락을 물고 어딘가를 가리켰다. 두식이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호는 두식이의 눈을 응시했다. 두식이의 눈빛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두식이가 있었고 김미영이 있었으며 희망의 터전의 아이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김미영은 준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과 혜운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진우 씨, 강재호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박성준의 마지막 숨통이자 모든 비리의 핵심입니다. 준호는 김미영에게 강재호의 아지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김미영은 미래건설, 내부의 인맥과 과거 자신이 수집했던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강재호의 은신처를 파악했다. 강재호는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박성준이 태운을 감금했던 그 폐공장이었다. 운명은 다시 그들을 같은 장소로 이끌고 있었다. 준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강재호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뒷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준호는 김미영의 말을 따랐다. 그는 희망의 터전의 아이들에게 민준과 혜운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이들은 민준과 혜운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들은 재단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필요할 때 민준을 도울 준비를 마쳤다. 두식이는 아이들 곁에서 든든하게 그들을 지켰다. 최후의 결전과 희생, 그날 밤 준호와 김미영 그리고 두식이는 강재호의 폐공장 아지트로 향했다. 밤의 도시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했다. 폐공장 안은 어둡고 스산했다. 낡은 기계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듯했다. 준호는 김미영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제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싸움 실력을 발휘하며 강재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김미영은 준호의 뒤에서 강재호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두식이는 민준과 혜운이의 냄새를 맡고 그들이 갇혀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들은 공장 가장 깊숙한 지하 통로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준과 혜운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통로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철문을 부수려 했다. 그때 강재우와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이진우 내놈이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강재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총을 꺼내 준호를 향해 겨눴다. 강재우, 당장 아이들을 내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재우는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네가 여기까지 온 이상 너와 저 아이들 모두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그 순간 두식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강재우에게 달려들었다. 두식이는 강재우의 팔을 물었고 강재우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준호는 두식이의 도움으로 강재우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남자들과 싸웠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김미영은 준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강재호는 홀로 남아 준호를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준호는 강재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때 강재호는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민준과 혜운이가 갇혀있는 철문을 향해 던졌다. 칼은 철문에 박혔고 철문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강재호는 민준과 혜운이를 죽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철문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철문을 막으려 했다.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철문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철문에 깔려 고통에 신음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민준과 혜운이를 향해 뻗어 있었다. 강재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두식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강재호에게 달려들었다. 두식이는 강재호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고 강재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식이의 이빨은 강재호의 목덜미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두식아, 김미영이 소리쳤다. 두식이는 강재호의 목덜미를 놓지 않았다. 그는 강재호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듯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강재호는 발버둥 치다 인해 숨을 거두었다. 두식이는 강재호의 시체 위에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혜운이의 부모님의 원혼이 담긴 듯 처절한 복수를 행했다. 두식이는 곧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다. 김미영은 두식이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안았다. 두식아, 두식이는 힘없이 낑낑거렸다. 그는 준호가 깔린 철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에게 다가갔다. 두식이의 눈은 준호를 향해 빛났다. 두식이의 혀는 준호의 손을 핥았다. 마치 이제 괜찮아. 네가 아이들을 지켜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두식이는 준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두식아. 준호는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식이는 그의 가족이자 그를 지켜준 수호신이었다. 철문 안에서 민준과 혜운이가 울부짖었다. 아저씨. 김미영은 울음을 멈추고 준호의 몸을 살폈다. 준호의 다리는 철문에 깔려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진우 씨, 괜찮으세요? 아이들은 괜찮아. 준호가 힘없이 물었다. 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 외부에서 울려 퍼졌다. 김미영이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강재호의 시체와 쓰러진 준호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몇 달 후 이진우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지만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강재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언론은 강재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민준과 혜운이는 희망의 터전에서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두식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두식이의 희생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두식이의 죽음 앞에서 더욱 강해졌고 혜운이는 두식이의 그림을 그리며 그를 추모했다. 이진우는 두식이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두식이의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고 남은 삶을 동물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두식이의 희망재단의 젊은 이사가 되어 준호를 도왔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하여 재단을 성장시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혜운이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여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맑은 봄날, 진우는 민준과 혜운이 그리고 두식이의 희망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아이들은 두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식이의 영혼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할 것이었다. 진우는 민준과 혜운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만난 두 고아, 소년과 버려진 아기, 그리고 충직한 들개. 그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들은 그에게 가족이 되어주었고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진우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켰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파산한 CEO가 노숙자가 되고 두고와 소년과 충직한 들개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서, 희생,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었다.